자, 뉴스를 보니까 네. 금투세 관련된 기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예. 금융 상품 중에서 이게 뭐 연장이 되네 마네.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네. 이렇게 막 시끄럽던데 네. 저는 사실 좀 주식에 대해서 네. 잘 안 하고 있어서 예, 예. 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는데 이게 이제 그 금융상품 관련해서 전문 좀 세무 업무를 하고 계시기 네. 때문에 예, 예.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왜냐면요. 네. 그 아까 우리가 그 일부에서 말씀드린 그 상장 주식 대주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를 안 내죠. 네. 소액주주가. 네. 그러니까 10억이 안 되는 분들이 그냥 소액주주라고 세무상 용어로 표현하는데 금투세는요.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이 들어옵니다. 아, 왜요?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그냥 다 그냥 전면 과세하겠다는 거네. 맞습니다. 전면 과세입니다. 예,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비과세인데 그렇죠. 다 하겠다. 그렇죠. 아, 그렇죠. 뭐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확 와닿네. 와드시죠? 네네. 예. 뭐 2천만 원 미만이면 네. 비과세였다가 네. 이제 그걸 이제 다 이미 다 노출이 됐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금융상품도 그 뭐 상장 소액주주도 과세하겠다. 네. 채권 매매 차익도 과세하겠다. 네. 이런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아, 이제 예. 여기 있는데 개정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예.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제금액 확대하면서 요건 아니고요. 아, 이거 아닌가요? 예, 예, 예. 그 국내외 금융시장 요건과 예, 그쵸. 예, 예.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네. 소액투자자 보호라고 해요. 맞습니다. 네네. 예. 2년. 그래서 유예했다. 네, 했다. 그러면 약간 좀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는 유예 안 하면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약간 너무 전곡을 찔렀나 내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본인 여기 써 있잖아요. 예, 예, 예. 아니, 이게 네. 맞죠. 점잖은 네. 용어죠. 네. 근데 작년 말에 네. 주식시장이 어땠죠? 일단 그거를 보셔야죠. 네. 주식시장 상황이 네. 좀 암울했잖아요. 그렇죠. 암울했죠. 암울했는데 깐데 또 깐다. 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죠.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예. 2년 정도 연장이 됐다. 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 물론 이제 2년 뒤에 이제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예. 일단은 2년 후에는 온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되면 이제 본격적인 금투세가 이제 네. 도입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도 이제 2년 정도의 시간을 벌었으니까 네, 네. 이 주식이라든지 금융상품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방법을 써야 절세가 될까요? 그거는 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네네. 설명을 예, 한번 드리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러면? 예. 네. 아니, 이 다음 페이지요? 네. 예,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네. 맨 위에 과세책에 여기 보시면 제가 전면 도입이라는 용어를 썼죠. 네. 맞습니다. 전면 도입입니다. 근데 전면 도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세금이 나오냐? 그건 아니고요. 자, 먼저 그 주식, 펀드, 채권, 파생결합증권, 뭐 ELS 같은 거, 그 다음에 파생 상품, 뭐 파생 상품도요. 모든 게 다 과세 대상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네. 뭐 주가지수 선물 옵션, 뭐 ELS, 뭐 ELW200 뭐 이렇게 한정적입니다. 근데 뭐 이런 파생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증권사에서는. 이런 게 그 각계전투라고 해가지고요. 개별적으로 과세가 됐죠. 네. 자, 예를 들어 주식은 소액주주 과세 안 했다가 이제 과세를 한다. 펀드는 뭐 원래 뭐 배당소득이었으니까 얘는 그렇고, 채권도 비과세였다가 이런 비과세 섹터들이 항상 존재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싹 다 들어온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 과세 대상이 들어오는데 다 과세하는 건 아니고요. 5천만 원이라는 공제를 뒀습니다. 근데 5천은 뭐 다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뭐 성장 주식, 뭐 KOTC, 국내 주식형 펀드 이런 거면 5천. 요 그룹 5천 해주고, 네. 나머지 그룹은 250을 공제해준다, 연간. 자, 여기서 이제 좀 느낌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가 중요해지거든요. 네. 그럼 똑같은 수익을 얻었는데, 이 5천만 원 공제되는 거 반대쪽에서 만약에 똑같은 수익을 얻었으면, 네. 250만 원밖에 공제가 안 되거든요. 네. 해외 주식이 그렇죠. 네. 해외 주식이 250밖에 안 돼요. 물론, 국내 주식이랑 통산이 되긴 하나, 네. 연간 꼴랑 250 공제, 이건 뭐 안 해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세 대상이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손익도 섞어가지고 짬뽕해가지고 이제 손익 남은 거.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 인마이 포켓된 소득만 가지고 과세하겠다. 기존에는 네. 아니었는데 이런 것들로 이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쉽게 말하면은 그냥 상품별로 일단 큰 틀에서는 네. 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든 그냥 다 더한다고 일단 큰 틀에서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5개를 내가 투자를 했는데 네.
두 개에 대해서 플러스다. 근데 네. 세 개가 마이너스다. 네, 네. 해서 합쳐봤더니 네. 거의 뭐 비슷하게 됐다. 그러면은 세금 내는 거 없는 거 아니고요? 없죠. 네. 그러면은 없죠. 기존에는 제가 잘 모르는데 예. 플러스 난 두 개에 대해서는 세금을 뭐 안 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플러스 두 개에 대해서 세금을 냈던 사람은 그 마이너스 나머지 세 개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전 그게 장점입니다. 네, 그거는 순기능이죠. 네, 그나마 이제 네. 좋게 본다면. 예, 순기능일 거고. 그런데 대부분은 네. 그 아까 말씀드린 5개 중에서 소익 난 두 개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낸 소액주주일 가능성이 높겠죠. 맞습니다. 예. 아, 이제 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네. 거죠. 뭐, 네. 뭐 소액주주에서 이익이 정말 많이 나는데, 네네네. 예. 아니, 그러니까 손실이 정말 많이 났죠. 네. 반대로. 상장 비과세 섹터에서 손실이 엄청 많이 나는데 해외 주식 뭐 네. 2, 3년 전에 해외 주식 대박 났을 때 네. 여기서 수익이 또 엄청 많이 나죠. 이게 통산이 안 되죠. 네. 예. 맞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네, 네, 근데 네. 이제는 그게 아니다. 네. 자, 일단은 좀 네. 큰 틀에서 취지는 좀 알겠습니다. 예. 뭐 뒤에 더 있나요? 이거? 네. 네, 일단 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뭐 이제 뭐 그 설명을 또 이제 하나 하는 거. 네네. 그것도 지금 하는 게 낫겠네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네, 그래서 그 지금 뭐 에즈이즈 뭐 옛날 현재도 그렇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상품별로 각계 전투를 한다. 네. 비과세 섹터만 집중 투자하면 과세될 게 없다. 네.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됐든 뭐 분산 투자할 의지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비과세 섹터만 하니까 굳이 절세 전략을 짤 필요도 없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제 인별 공제한도를 이용해야 된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위탁 계좌, 일반 계좌에서는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주식형 국내 상장 주식 이거 5천, 기타 250, 5,250만 원 인당 공제가 되는 건데요. 그 이제 보시면 그 이렇게 공제가 되니까 이거를 만약에 성금을 증여를 해가지고요, 뭐 배우자든 자식이든 증여를 해가지고요, 이 공제한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많이 가져간다라고 하면 네. 절세가 확실히 많이 되겠죠. 네. 밑에 표 보시면 1인 단독 투자와 4인 가족 투자를 비교해 놨어요. 네. 기본 공제만 가지고 단순 비교해도 4인 가족 투자했을 때는 2억 1천만 원, 네. 혼자 했을 때는 5,250만 원 공제. 네. 메리트가 엄청 나는 거죠. 그런데 예. 다른 가족들이 네. 뭐 예를 들어 관심이 없거나 네네. 아니면 너무 어리거나 네. 투자금이 없이 증여를?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네. 뭐 증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예. 약간 뭐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건가요, 자료가? 아, 요거는 이제 Q&A라고 해서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뭐 질문 같은 거, 뭐 어떤 게 좀 궁금하실까 해서 그런 걸 뽑아봤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일단 우리 독자분들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면, 네. 뭐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하면, 네. 그 금융투자소득과 금융소득은 뭐 합산해서 신고하는 건가요? 네. 실제로 이런 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네. 자, 뭐냐면요, 용어가 헷갈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자배당 나오잖아요. 네. 이자배당은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네. 이자배당이 또 추가로 신고하시는 분이 있나요? 보통 원천징수돼서 끝나니까. 네. 근데 이자배당이 연간 2천이 넘었다. 네. 그러면 종합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타소득과 합산하죠. 그렇죠. 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금융투자소득은 양도에 관한 세금이란 말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25년부터. 네. 그러니까 두 개는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르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도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용어의 생소함 때문에. 앞에가 좀 비슷하고 하니까 했는데 맞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예. 양도소득이다. 그렇죠. 그럼 이것도 예. 분류과세인가요, 그러면? 분류과세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오케이. 네. 예, 금융소득은 금융소득대로. 그렇죠. 요걸 예. 보셔야죠.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소득대로. 네네네. 아까 제가 개념에서 설명을 이제 여기서 좀 더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연간 그 3억 원 이하다. 네. 이거를 일단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연간 3억 원. 예, 그러니까 뭐 소득이 얼마를 벌었는데 5,250만 원 뺀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빼고 남은 그 금액이 연간 3억 원 이하다라고 하면요,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끝내버립니다. 네.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원천징수 세율이 22%거든요. 네네. 22%. 그래서 빼버리는데 이제 3억이 넘어가 버리면 세율이 조금 올라가요. 27.5%로.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다시 신고하셔야 되고 합산해서 예, 뭐 이런 게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네. 그래도 이제 아까 뭐 전환사채도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예. 일반적으로는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럼 내가 이제 주식 투자를 뭐 국내를 또 많이 하시겠죠. 요즘에 네. 해외도 많이 하는데 예, 예. 어쨌든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때 좀 금투세 시행 네. 앞두고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지. 아, 맞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조심 뭐 한다 당연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조금 조심보다는 오해 같은 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미리 대비해야 된다든지. 맞습니다. 네. 자, 금투세가 25년부터 시행이 되면요. 네. 제가 전면과세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수익을 많이 보셨던 분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금투세 시행 전에 주식을 뭐 100원에 샀어요. 네. 근데 갑자기 25년 되니까 뭐 1000원이 됐다. 네. 10배가 났다. 그래 이런 분들은 그러면 팔아야 되냐? 네. 이런 질문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네. 비과세일 때 팔자. 네. 금투세가 되면 전면과세니까 이런 네.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자, 거예요. 왜 필요가 없죠? 자, 그 의제 취득가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갑자기 과세가 된다고 하면 팔아버리겠죠. 네. 그럼 팔아버린다는 게 말이 판 거지. 모든 소액 투자자분들이 다 그렇게 팔았다. 증권시장 마비되죠. 그렇죠. 안 좋죠. 난리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법으로 이제 의제 취득가액이라는 규정을 정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24년 말 종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겠다. 아. 예. 네네. 그러면 굳이 이탈 안 하셔도 되죠. 네. 그래서 근데 그 의제 취득가액이라는 규정은요. 근데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소액주주분들만. 네. 예. 대주주분들은 그대로 옛날 취득가액으로 하고. 네. 예. 그래서 요 부분 의제 취득가액도 조금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또 해외 주식 얘기 아까 뭐 말씀 나와서 그러는데 네. 그 배우자 증여. 네. 보통 부동산도 2월 과세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증여를 받고 나서 5년 있다 팔지 말라. 네. 올해부터는 10년 이상 팔면 안 되는데 네. 요게 이 규정이 주식에도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신 뭐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아니고 배우자에 한정해서 네. 시간도 1년 네. 이 규정이 들어왔었는데 금투세가 시행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 규정도 똑같이 연기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금투세가 시행되기 전에 해외 주식으로 이익을 맞다. 그러면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취득가액 올리고 네. 팔면 절세가 되겠죠. 양도세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거. 아직은 해볼 수 있다. 아직은 해볼 수 있다. 25년 전까지는.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신 배우자 그 네. 증여 그거는 부동산하고 네. 똑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내가 3억에 샀는데 네. 5억이 됐다. 네, 네. 그럼 곧바로 증여해가지고 네. 5억이 취득가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예. 10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네. 해외 주식은 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갖고 네. 계신 분들은 혹시 네. 많이 올랐다 이 정도면 네. 그러신 분들은 좀 이제 한번 그래도 금액이 되면 한번 네. 상담을 받으시고 맞습니다. 진행을 하시면 예. 좀 예.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금투세 시행되기 전에 좀 미리 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예, 예. 그거 말고도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금융상품 역시 좀 미리 증여하는 게 좋은지 네, 네. 아니면 뭐 그 외에 다른 좀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전략이 네.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요, 뭐 미리 증여라는 개념보다는 네. 항상 증여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평가된 거. 예, 저평가된 거를 가격이 낮을 때 옮기는 게 증여세 측면에서는 맞아요. 예, 당연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해외 주식만 예를 들어보면요. 그 해외 주식이 그 배우자 간에 증여해서 양도한다. 이게 2년 전에 엄청나게 많이 여쭤보셨죠. 왜냐하면 이익이 그만큼 났으니까. 작년에 이거 안 물어보셨거든요. 작년에는 오히려 메인이 증여해요. 왜? 떨어졌으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테슬라가 1월 초에 제가 알기로는 한 110불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오늘 살짝 보니까 한 188불 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미리 금투세 전에 미리 뭐를 빨리 증여해라가 아니고요. 그 상황에 맞게 리드메이커하게 전략을 짜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좀 낮은 거 위주로 다만 이거 손절 안 하실 거다. 네. 그러실 거면 넘겨주시는 게 낫겠죠. 그렇죠. 장기간을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익이 났다. 그런 것들은 부부간 증여해가지고요. 물론 부당이익선 부인 규정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걸 검토하셔야 돼요. 그런 거 하셔가지고 세금을 세이브할 것도 생각해 보시고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자, 그 내용들이 이렇게 지금 예. 책에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까지 왔는데 예, 예.
사실 저희 채널이 이제 부동산 네. 위주다 보니까 네, 예. 금융 쪽으로는 거의 처음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예. 예, 그래도 이제 나름 이렇게 네. 감회가 저도 남다릅니다. 네. 예, 저희 채널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좀 출연 소감 그리고 응원의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 제네시스 방님 만나가지고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을 제가 보냈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 그대로 부동산 위주의 채널이기 때문에 저도 요거를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뚱맞게 금융상품을 가져와가지고 이런 강의를 한다. 이런 방송을 찍는다. 그러셨는데, 어쨌든 좋은 기회 주신 제네시스 방님께 물론 감사를 드리고, 그 부동산도 부동산 나름대로의 절세 전략,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유튜브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금융자산에 대한 절세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 깊게 다루는 채널 영상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도 제네시스 방님 통해서 만나고 이렇게 많은 걸 좀 들었고, 저도 유튜브도 이제 그래서 촬영할 계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블로그도 운영하고 그런 걸 조금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작년 말에 제 사무실을 이제 개업을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네, 여기 잠깐 나와 있긴 한데. 예, 그 3호선 네. 안국역에 있고요. 안국역 3호선. 예, 그 바로 앞에 SK여보라고 그 건물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제 사무실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그 기존에 제가 또 여태까지 계속 이게 회사만 있어 왔고 이제 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세금 같은 거 찾아보면 네. 부동산이 많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좀 예. 금융상품도 앞으로는 점점 더 이렇게 네. 비중이 늘어나고 예, 예. 관심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정보, 네. 그게 이제 책이 될 수도 있고 예, 예.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유튜브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우리 김영선 세무사님께서 블로그도 있으니까 네. 블로그뿐만 아니라 유튜브까지 네. 잘 해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 규정 시간 내주셔서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